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탱크 공개. EK2 폴란드 대규모 수출. 3. 자동차 회사의 주가가 급등해 눈길을 끌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얼마 전 미국 언론사인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지구상 최강의 전차 3대를 선정한 기사가 보도되어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현존하는 주력 전차 중 누가 보더라도 최고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전차 3대를 꼽았는데요. 그 3대는 바로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르트 2, 그리고 한국의 K2 흑표 전차였습니다. 그리고 이 3대의 전차의 순위를 매긴 결과 레오파르트 2는 3위, M1 에이브람스가 1위, K2 전차가 2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전동의 강호인 레오파르트 2 전차는 시리아군을 상대로 좋지 못한 전과를 보여주었던 전적으로 인해 3위에 선정되었고, K2 전차의 경우 유기압 산수장치에 기반한 뛰어난 기동 능력과 크스탄 II와 같은 치명적인 스마트 탄약에 기반한 강력한 공격력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2위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 그 강력한 성능이 증명된 미국의 주력 전차 M1 에이브람스를 1위로 꼽았는데요. 물론 미국 언론에서 꼽은 순위이기에 다소 사심이 섞인 순위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자 역시 미국 언론으로서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을 덧붙였었죠. 하지만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K2 전차보다 더 인정받고 있는 전차가 M1 에이브람스라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운데요. 노르웨이 전차 테스트 결과가 공개되면서 종합적으로 K2 전차가 되게 레오파르트의 전차보다 우수한 전차라는 사실은 증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명품 전차 M1 에이브람스를 상대로는 어떨까요? 한창 후발주자인 K2 전차이기에 M1 에이브람스와는 그동안 비교의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K2 전차의 폴란드 대규모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이 두 전차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폴란드는 미국의 M1A2 전차와 K2 전차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인데요. 직접 두 전차를 몰아본 입장에서 성능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게 가능한 유일한 군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K2 전차를 직접 운용하고 사격해본 폴란드 병사들이 지금까지 운용해온 전차들과 K2 전차를 비교 평가한 내용이 공개되었는데요. 폴란드 전차병들은 놀랍게도 K2에 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폴란드군의 제16기계화 사단에서 K2 전차를 100시간 동안 200km를 운행하고 3번의 실사격, 2번의 보급을 거친 후 평가한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폴란드 제16기계화 사단은 폴란드군의 주력 기갑 부대로 과거 T-72, 레오파르트2 A사 전차를 운용했었고, 최근 미국으로부터 원받은 M1A2 전차를 운용 중인 서구권과 동구권 주력 전차를 모두 운용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전차 전문가들보다도 실전적인 경험을 토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K2 전차의 기동성에 있어서는 모든 항목에서 최고점을 주었습니다. 작전 대기 중 적의 기습을 받았을 경우를 상정하여 진행된 훈련에서 가장 신속하게 전차의 시동을 끌고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게 가능했고, 폴란드어를 지원하는 사용자 친화적인 우위도 호평받았습니다. 야전 정비 운영성에 있어서도 모듈 구성을 통해 전투 중에도 파손되기 쉬운 광학 장비 등의 교체가 쉽다는 점이 고평가받았습니다. 또한 자동장치, 통합 모니터, 넓은 내부건, 시야 확보의 용이성 등 전차병의 편의성을 위한 장비들이 잘 갖춰져 전투 피로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첨단화된 K2의 사격 통제 시스템으로 헌터킬러 능력에 있어서는 에이브람스와 레오파르트의 전차와 비교해 한 세대 이상 앞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지적할 부분이 없지는 않았는데요. 조종수 해치 부분이 다소 작고 위치가 불편하다는 것과 K2의 부무장인 12.7mm 대공 기관총의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소한 의미일 뿐 여러 우수한 장점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 전차병들은 K2 전차를 지금까지 운용해본 최고의 전차로 손꼽았습니다. 그 M1A2 에이브람스를 상대로 K2가 우위를 점한 것이죠.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 역시 특집 방송을 통해 폴란드의 새로운 주력 전차인 K2와 M1A2를 비교 분석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차에 대해 이야기해볼 텐데요. 폴란드는 육군을 위한 전차 도입에 나섰습니다. K2 전차와 M1A2 전차가 대표적인데요. 오늘 우리는 왜 폴란드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고 어느 전차가 더 나은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다미안에게 먼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두 종류의 최신 전차를 구매하게 됐나요? 폴란드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수의 전차를 교체해야 합니다. 특히 구형 전차인 T-72, PT-91을 시급하게 교체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폴란드는 우선적으로 M1A2 250대를 구입했죠. 정확히는 M1A2 셉3 버전으로 매우 현대적인 전차입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한국의 K2 전차도 구입했는데요. 이 전차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전차의 전술적 기술적 속성은 상당히 유사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미국 무기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매우 유사한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화력도 비슷합니다. 사실 이 두 전차의 주요 차이점은 생존성과 기동성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에이브람스 전차는 즉각 대응을 위한 오늘날의 전차이고 K2는 미래의 전차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이러한 가정에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최신 버전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구입할 경우 40년 이상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K2의 폴란드 버전인 K2PL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K2PL은 현대 로템에서 폴란드군의 요구사항과 지리적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알맞게 조정된 전차로 폴란드 지형에 매우 적합한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르마타 전차급 전자장치와 구성 요소는 그대로이고 외관만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성에 있어서는 기존 K2 전차보다 더욱 향상되었음. 승무원의 생존을 위한 방어력은 에이브람스에 근접해 있습니다. K2 전차에는 50mm 이상의 튼튼한 장갑이 적용되어 있으며 공격을 잘 방어할 수 있는 외관을 갖추었습니다. K2의 정면 장갑뿐만 아니라 측면 장갑 역시 단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폭탄이 정면뿐만 아니라 측면도 날아들 수 있는 측면, 방어 장갑도 잘 갖추어져야 하죠. 물론 생존성 부분에서 에이브람스와의 차이점도 있는데요. 대부분 아시다시피 에이브람스는 탄약 저장소를 승무원과 분리시켜 두었습니다. 이 같은 에이브람스의 구조는 폴란드군의 구매 계획에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K2 전차의 경우 레오파르트 전차와 마찬가지로 24발의 탄약이 승무원 옆에 적재되어 있고 이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이 같은 문제점을 PL이라는 변종을 통해 차량 외형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여 해결하려 합니다. K2PL의 경우 동체의 탄약이 분리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설계되어 선체 탄약고는 두 개의 탄약고로 나뉘고 조종수 양쪽에 배치하여 격리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변형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형을 통해 K2PL이 60톤이라는 요구사항을 초과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질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군의 이러한 주장은 이해는 되지만 제 생각에 이는 매우 근시안적인 시각입니다. 다리 문제는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무게가 약 66톤인 에이브람스 전차 역시 구입했습니다. 최신의 전차는 60톤 이상의 중량이 필요로 하고 K2PL의 무게도 60톤이 넘을 겁니다. 그렇다면 60톤 무게의 전차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보급 차량을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현대로템은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차량에 대한 구성들을 공개했습니다. 에이브람스와 K2PL은 교량을 사용하여 도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K2 전차는 레오파르트의 전차보다 도강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난데요. K2 전차에는 전차용 스노클링이 설치되어 있어서 수심이 깊은 곳에서도 도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폴란드 내에서 K2 전차에 높은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 중간 폴란드의 현재를 지키기 위해 도입한 전차가 M1 에이브람스이고 폴란드 전차가 K2 전차라는 말이 지금 폴란드에서 K2의 입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말 같은데요. 단순히 미국에서 사들여 사용할 M1 에이브람스와는 다르게 K2 전차는 폴란드군의 현대화에 발맞추려 더욱 강력하고 폴란드 환경에 가장 적합한 전차로 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폴란드에서 K2 전차가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유럽 전체에서 우리 무기가 가지는 명성이 드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K방산의 전진기지를 톡톡히 해주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를 넘어 유럽 전체로 K2 전차의 명성이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한 자동차 회사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 이목을 끌었습니다. 투자회사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 애널리스트가 CNBC 방송에 출연해 가장 추천하는 종목을 묻자 테슬라보다 페라리라고 답하면서 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 페라리를 자동차 최선호주로 꼽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페라리가 전 세계에 공급한 차량은 1만 3천여 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50억 9,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7조 원에 달합니다. 그만큼 페라리는 차량 한 대 가격이 수억 원을 호가합니다.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는 페라리의 최대 장점으로 안정성을 뽑았습니다. 그는 페라리는
자동차 회사 중 수익 가시성, 가격 결정력 등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이다. 희소성 있는 성능과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 등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 고 분석하면서 페라리의 2024년 상각전 영업이익 대비 기업 가치는 22배로 다른 자동차 회사보다 높지만 에르메스 등 다른 럭셔리 브랜드와 비교하면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페라리 주가는 25.5%를 상회하며 고공행진 중인데요.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보다 페라리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테슬라의 돌풍이 무서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간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에서 엄청난 프리미엄을 쌓은 페라리의 이름값 또한 그리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페라리라도 변화의 흐름에 너무 뒤처지면 일본처럼 과거의 영광에 그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페라리는 오는 2026년까지 전체 라인업에서 내연기관의 비중을 40%로 줄이고 하이브리드 모델과 순수 전기 차별부 모델 비중을 각각 55%와 5%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지만 페라리의 첫 순수 전기차는 2025년 출시 예정으로 확실히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보다 훨씬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발등에 불이 떨어진 페라리 경영진의 선택은 한국이었습니다. 페라리의 CEO 베네데토 비네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충남 아산 삼성 디스플레이 사업장이었습니다. 곧바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페라리는 페라리가 선보일 차세대 자동차 모델에 탑재할 올레드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페라리는 현재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고 2025년까지 완전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방침인데 차신의 삼성 올레드를 처음으로 탑재하겠다는 겁니다. 최고급 슈퍼카의 대명사 페라리에 삼성의 올레드를 탑재한다는 것은 상당한 상징성을 갖습니다. 또한 페라리 경영진의 다음 행보 역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페라리 경영진은 오전에 삼성 디스플레이를 방문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더니 곧바로 오후에는 삼성 SDI 배터리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행보는 최고급 전기차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페라리의 삼성 SDI의 배터리를 장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자동차 전장 시장에서 올레드는 더 높은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스마트폰은 짧으면 1년, 길어도 3, 4년이면 교체 주기가 돌아오지만 자동차는 10년 이상으로 제품 수명이 훨씬 깁니다. 여기에 생명과 직결된 안전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화면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휘도, 뒷발기가 밝아야 하고 잔상 등 올레드 특유의 단점도 줄여야 합니다. 이런 기술력이 필요한 자동차 전장의 까다롭기로 소문난 명품 브랜드 페라리가 삼성의 올레드를 선택함에 따라 삼성 올레드 역시 명품이라는 이미지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원원 전략입니다. 저렴한 중국산으로 도배를 한 테슬라와 정반대로 초프리미엄 한국산으로 페라리의 브랜드 가치를 이어나가겠다는 의도인 것이죠. 이후 페라리 경영진은 SK온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SK온은 현재 페라리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추가 사업 논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페라리는 이미 작년 3월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SF90 스파이더에 SK온의 배터리를 납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내연기관 슈퍼카 제조사 페라리가 선택한 전기차의 배터리는 한국산이었던 것입니다. SK온은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와 손잡고 한국 업계 최초로 유럽 배터리 시장 진출에 성공해 세계 최고 수준 배터리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페라리도 SK온의 배터리 제품을 선택했고 이에 SK온 최신 기술력이 집약된 NCM9 배터리를 페라리에 제공 중입니다. SK온의 이 배터리는 미국 현지에서 출시 전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전기 픽업 트럭 포드 F150 라이트닝에 탑재되는 배터리와 같습니다. SK온의 배터리 NCM9는 현존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중 최고 수준의 성능을 발휘하며 CES 2022에서 2개의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딕터 넥펠 페라리 극동 중동 지역 총괄 지사장은 전기차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해 페라리는 전기차의 시대에도 특유의 공기역학적 설계와 디자인 등을 통해 자신들만의 아이덴티티를 극대화한 모델을 출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라리는 오는 6월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페라리 모터쇼를 준비할 정도로 한국 시장을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명품 슈퍼카 페라리의 전기차 안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전장의 SK온 또는 삼성 SDI 배터리까지 탑재돼 페라리 전기차는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 소장으로 채워질 듯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내년부터 양산되는
BMW 세단에 올레드 패널을 공급하기로 한대요. 페라리의 차세대 모델에 올레드 패널을 제공하게 되었는가 하면 LG 디스플레이는 지난해부터 양산되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와 2021년식 캐딜락 세단의 올레드 패널,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은 2025년 11조 원대로 성장할 전망인데요. 삼성과 LG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을 놓고도 경쟁 중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자동차 회사에 공급하는 제품은 의지 않는 올레드 패널로 다른 패널보다 두께가 얇고 무게도 가벼워 디자인 활용도가 높은 게 장점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메르세데스 벤츠와 캐딜락에 공급하는 올레드 패널은 유리가 아닌 플라스틱 재질이라 구부릴 수 있고 운전자 시야에 맞는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가장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 곳은 일본 자동차 기업들입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이제 초프리미엄으로 무장한 페라리보다도 늦게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최근 들어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자존심을 죽이고 허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베 토시히로 혼다 사장은 서울 포스트를 방문해 두 회사 간 전기차 사업에 대한 포괄적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베 혼다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리사이클링, 자동차 강판 및 전기차용 부품까지 폭넓은 영역에서 역량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과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 포스코는 이제 혼다가 할 수 없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강판과 전기차 부품까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일본에서는 이제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 전기차 협력을 위해 일본산 철강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암울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리튬, 니켈, 극연 등 2차 전지 소재 원료부터 전구체, 양극재와 음극재, 차세대 2차 전지용 소재까지 생산, 공급하는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혼다는 한국 기업들에게 자사의 미래를 걸었습니다. 작년 8월 혼다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미국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고 무려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뉴스는 일본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지금까지 부품에서부터 모든 것을 자국 브랜드와 협력하기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분야에서만큼은 이제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는 영영 주류 전기차 기업들을 따라갈 수 없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이처럼 관행을 깨고 한국 기업을 미베 토시히로 혼다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 계약이 체결됐는데 공개된 합작법인의 지분 비율은 LG 에너지 솔루션 51%, 혼다 49%였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EV 볼륨스에 따르면 전 세계 친환경차 3대 가운데 1대는 한국 업체가 만든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LG로부터 벤츠의 전장 올레드를 공급받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칼레니우스 CEO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생태계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다. 특히 한국의 배터리 제조사와 부품사들은 기술 측면에서도 글로벌 전기차를 선도하고 있다. 한국은 단순히 매력적인 판매 시장이 아닌 메르세데스 벤츠의 미래에 있어 필수 요소다. 통합 공급망 측면에서 한국은 벤츠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다. 자동차 산업에 상대적으로 늦게 뛰어든 한국 기업들에게 메르세데스 벤츠나 페라리는 한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회사들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 자동차들마저 한국의 기술로 채워질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방산무기의 명가 스웨덴이 한국에 도전잠을 던졌습니다. 스웨덴은 한국보다 먼저 전투기를 개발했으며 사무사는 KF-21 개발 완료 시기에 5세대 단발 전투기 개발을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 때문에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는 KF-21이 한국군만 쓰는 집 지키기용 전투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늘고 있습니다. 엉터리로 전투기를 만들고 있는 튀르키예나 인도와 달리 스웨덴 사무사는 명품 전투기 그리펜을 만들고 수출한 경험이 있어서 한국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한국의 T-50A 훈련기가 지난 미공군 훈련기 사업에서 보잉과 사부가 합작한 T-7A 레드호크에 패한 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스펙이 KF-21 보람의 블록선과 가격과 성능이 비슷하거나 우수합니다. 스웨덴의 계획이 완성된다면 그리펜을 만든 전투기 명가라는 명성을 등에 업고 수출 경쟁에서 KF-21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있는데요. 기껏 상승세를 타고 있는 한국 항공기 시장의 날벼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부가 만든다는 5세대기의 실체를 잘 따져보면 그리 겁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부가 만든다는
5세대기 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KF-21이 FA-50의 길을 이어 수출 대박을 낼 수 있다는 게 군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우선 결정적으로 사부의 5세대기는 실체가 없습니다. 또 미국의 게드, 영국과 일본이 개발 중인 템페스, 독일과 프랑스의 피카즈 같은 6세대 하이급 전투기는 우리의 보라매와 시장이 겹치지 않습니다. 그 전투기라고 똑같은 전투기가 아니고 모든 무기는 용도에 맞는 사용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세대 이상의 미들급 전투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 사업이 성공할 가망이 있는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유일합니다. 튀르키예, 인도 등이 나름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지난 전적을 따져보면 그다지 전망이 밝지 않으며 러시아가 개발한다던 체크메이트는 이번 전쟁으로 사업이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따라서 사부가 만든다는 5세대 스텔스기만 제친다면 KF-21 보라매는 미래 전투기 시장에서 항공기 시장을 독점할 유일한 미들급 전투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총 3,000대 이상 수출된 F-16의 딜1 차기 베스트셀러로 등극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 보라매가 전투기 명가 사부의 신형 스텔스기를 꼭 세계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세계적인 국제 언론 포린 폴리시 왜 스웨덴은 전투기를 팔지 못하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의 판매가 저조한 이유를 세세히 분석한 기사였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에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인기 전투기였던 그리펜이 어쩌다 그렇게 됐냐는 반응이 많은데요. 제이스민 39 그리펜은 스웨덴 사부사가 만든 경량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의 타겟은 둘이었는데요. 최우선 타겟은 미들급 이상의 첨단 고성능 전투기를 살 수 없는 돈 없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는 그리펜의 스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펜은 스웨덴의 최대 위협인 러시아 공군의 비행장이 전부 파괴되는 상황을 가정해 700m 정도의 비포장도로에서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또 1시간 내에 금융 및 장비 교체가 가능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이런 특성은 막대한 유지비가 드는 공항시설이나 복잡한 정비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후진국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기체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리펜은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는데요. 이렇게 그리펜 수출이 활발해지자 고성능 전투기를 보조할 로우급 전투기를 찾는 국가들이 그리펜을 구입했습니다. 결국 가격 대비 훌륭한 운용 특성과 유지보수에 집중한 개발 컨셉이 잘 먹혀든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그리펜은 한창 제작이 진행 중인 수량을 포함하면 무려 300대가 판매된 21세기 베스트셀러 전투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실적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먼저 초창기에 양산된 제이스민 39 그리펜 CD형은 이사 레이더에 비해 떨어지는 기계식 레이더와 구식 항전, 낮은 무전 탑재량 등 시대에 뒤떨어진 성능 탓에 주문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대신 대한민국의 FA-50 주문이 폭주했는데요. 지금 한창 선주문이 진행 중인 FA-50 블록 22, 이사 레이더, 대전자전 능력이 감화된 신형 항전, 개선된 공대공 무장과 연료 탱크로 그리펜보다 부분적으로 우수하거나 맞먹는 성능임에도 가격이 반값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최대 고객인 우리 국군이 도입 수량을 떠받쳐주면서 규모의 경제로 단가를 낮춘 덕을 톡톡히 본 것인데요. 이에 대응해 스웨덴 사부는 이사 레이더와 신형 항전 등으로 대폭 개량된 그리펜 EF의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에는 신형 그리펜 2가 KF-21 매도 탑재되는 유럽제 첨단 중장거리 미사일 엠비더 미티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그 이유는 비싸도 너무 비싸기 때문인데요. 싸고 우수한 성능으로 인기를 끌었던 그리펜 CD형과 달리 이 F형은 비싼 단가와 살인적인 유지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투기 단가 중 3담수를 차지하는 레이더, 항전, 엔진을 전부 외산으로 쓰다 보니 단가가 폭등한 것인데요. 그런데 그 가격이 무려 1,000억 원을 가뿐히 넘습니다. 최악으로 가정할 경우 미들급인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이나 비싼 가격과 유지비로 악명이 자자한 유로파이터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또 이 돈이면 FA-50 블록 20을 3대나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능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펜 2에 달리는 ES-05 레이븐 레이더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가 판매하는 이사 레미더인데요.
그런데 이 레이더의 수자는 대한민국에서는 구식 기술로 취급되는 갈륨 비소가해제입니다. FA50 블록 20에 탑재될 국산 질화 갈륨가엔 이사 레미더에 비해 한 끗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브는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 28일 그리펜에 탑재할 신형 질화 갈륨 이사 레이더를 그리펜 D형에 탑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망은 더 나빠지고 있는데요. 사실 사브의 계획은 거창하지만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술 중 3담수가 외산이라 개발비가 높습니다. 당연히 생산단가 역시 비싸고 개량을 할 때 필요한 비용도 상당합니다. 한마디로 사는 놈이 호구가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성립이 안 되고 가성비가 낮아져 고객이 줄면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생산량이 줄어들면 부품 단가가 급상승해 가격이 폭등하는 막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펜 전투기의 수출 전망이 암울해지자 갑자기 이제 막 시제 비행에 성공한 KF-21 보라매로 전 세계 군 전문가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래의 로우 미들급 전투기 시장에서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가 KF-21 보라매뿐이기 때문인데요. 2022년 현재 로우급 전투기의 최강자는 FA-50입니다. 하지만 미들급으로만 올라가도 한국은 명함조차 내밀 수 없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과 프랑스 다소의 라팔 전투기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F-16의 경우 최신 개량형 F-16V가 불티나게 팔려서 10년치 주문이 밀려있을 정도입니다. 사실상 전 세계 공군의 미들급 전투기를 F-16이 독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에 반해 우리가 만든 첫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는 이제 막 비행시험을 시작한 신생아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비교를 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그런데 2030년대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F-16V의 생산이 마무리될 2030년대가 되면 다소의 라팔이나 F-16은 설계 수명의 한계를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F-16은 1974년 1월 20일 개발돼 생산됐고 라팔은 1986년 7월 4일 초도기가 비행했는데요. 달리 말해 이사 레이더, 스텔스기, 아르스트나 5세대 단거리 미사일 같은 첨단 기술은 아예 상상도 못할 옛날의 설계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즉 태생적으로 기본 골격이 너무 구식이라 아무리 개량해도 미래 전장에서 요구하는 각종 능력에 맞출 수 없다는 분석이 전세계 군 전문가들의 편인데요. 그런데 대체할 항공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주요 항공 강국들이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이성급 국가들과 함께 F-22와 F-35를 뛰어넘는 첨단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F-16의 뒤를 이을 미들급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미들급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는 저가형 5세대 스텔스기 체크메이트 개발을 선언했고 튀르키예는 국산 전폭기 TFX의 개발을 한창 추진 중입니다. 또 인도 역시 테자스 전투기의 뒤를 이어 5세대급 전투기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 모두 엉망진창입니다. 우선 러시아의 체크메이트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사업이 무기한 연기됐고 튀르키예의 TFX는 엔진조차 구하지 못해 우왕좌왕 중이며 인도는 그냥 답이 없습니다. 그나마 현실적이라 여겨졌던 대안은 스웨덴 사부가 개발한 그리펜이 F였지만 이마저도 가격 폭등으로 비싸기만 한 애물단지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19일 KF-21 보라매가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시제기 기준 4.5세대 최고 성능, 블록3 기준 5세대 스텔스기인 미들급 전투기가 세상에 첫 선을 보인 것입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고성능 전폭기를 만든 경험이 없던 한국에서 세상이 놀랄만한 전투기를 감작이 등장시킨 것입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 미래에 사용할 주력기를 고민하던 후진국과 나름 힘 좀 쓰지만 항공기술은 없어 쓸만한 미들급 전투기를 찾던 지역 강국들이 KF-21 보라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1000억 원 미만의 저렴한 가격과 4.5세대 최상급의 성능, 5세대 스텔스기 개량 가능이라는 조건만 보면 KF-21 보라매보다 나은 전투기가 없습니다. 만약 이 분석대로 KF-21이 전세계 미들급 전투기 시장을 독점할 경우 F-16의 3000대 수출은 따를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에 준하는 수출 실적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전문가들은 예견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KF-21 보람에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펜 사업이 죽을 쓰던 스웨덴에서는 오히려 5세대 단발 스텔스기 개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러시아 체크메이트와 비슷한 로우 미들급 성능을 가진 5세대 단발기를 개발 중인데요. 같은 포지션으로 대박을 냈던 그리펜의 뒤를 따라 틈새 시장을 노리겠다는 것입니다. 계획대로라면 KF-21 보라매가 독차지할 수 있는 미들급 시장을 상당히 잠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사브가 이번에 5세대 스텔스기 개발을 발표한 것은 독자 개발이 가능하다는 자신감 때문이 아닙니다. 영국과 이탈리아가 개발하던 6세대 하이급 전투기 템페스트의 개발에 스웨덴보다 돈도 많고 기술도 좋은 일본이 끼어들면서 찬밥이 된 스웨덴이 어쩔 수 없이 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가까운데요. 그 증거로 사브사는 이미 개발에 실패했습니다. 2013년부터 5세대 스텔스기 FS-2020을 개발해 2020년에 시제기를 낼 계획이었는데요. 그러나 여러 예산을 얻고 조립품처럼 전투기를 만들던 사브의 개발 역량으로는 도저히 개발이 불가능해져서 결국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보잉과 합작해 대한민국과 로키드 마틴의 합작훈련기 T-50A를 꺾었던 T-7A 레드호크의 개발마저 지연되며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오래된 전투기 명가라 할지라도 사브사의 5세대기가 제대로 개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사브사의 CE제로는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 세계적인 군사 언론지 제인스에서 그리펜 판매 부진에 실망한 사브 CEO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사브 CE제로는 그리펜의 수출이 부진한 것은 그리펜의 성능이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국제정치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미국이 외교적 영향력으로 F-16 판매를 감료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같은 시기 우리 FA-52 꾸준한 개량과 단가 억제로 초대박을 내고 KF-21의 본격적인 시험 비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주장은 실력이 없는 나라들의 푸념에 불과한데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이 4.5세대 쌍발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미친 짓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예전과 반대로 세계가 인정할 만큼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